첫 번째 세션 저속 노화를 넘어선 영노화 가능한가 강연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연자분들 다시 모셔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무대에 새롭게 올라오신 연사분이 계신데요.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이승재라고 합니다. 네, 이승재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글쎄요, 뭐랄까,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생명의 도리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기서 항노화를 넘어서 영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화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한 분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먼저 네네. 일단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좋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만약에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면 뭐 감염병이 걸렸을 때 그냥 치료를 받지 않고 다들 그냥 죽기를 바라야 되는 것처럼 노화에 있어서도 영유아 기술이 개발된다면 분명히 이거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잘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성형을 예를 들자면 미용 성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형이나 사고에 의해서 재건 성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노화에 있어서도 선천적으로 더 빨리 늙는 조루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이후에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영노화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분명히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설득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SBS 그랜드 퀘스트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한 후에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 강연자분들께서 직접 소화를 해주실 겁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노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노화 현상이나 노화 관련 질병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하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는 우아하게 늙어가기가 목표였는데요. 노화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영노화가 가능하다는 게 예를 들면 10년, 15년에 가능해진다고 하면 우아하게 늙어가되 각각의 조직들 중에서 특별히 더 빨리 늙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맞춤형 역노화 정도를 하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요새 사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고 그래서 뇌를 좀 역노화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 이제 근골격계가 약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훨씬 더 체력이 좋았는데 점점 힘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근골격계가 더 좋아진다면 더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뇌와 근골격계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질병이 노화와 함께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영노화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만병통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세요. 네. 뷰티 앤 헬스 기업에서 바라보는 영노화가 만병통치가 된다는 말은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과학자들은 항상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겸손해야 되고 아는 팩트나 데이터에 기반해서에 대해서 영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목표든 어떤 영역이든 가장 선택적이고 안전한 영노화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분은 의견 없으신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의 경우도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어쩌면 영노화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조직이 젊어져서 정말로 나이가 어려지는 것까지 기대를 한다면 그건 정말 영노화의 일반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현재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는 말씀드렸던 게 맞춤형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만병통치를 모아놓고 보면 만병통치인데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뇌 관련한 말씀하셨잖아요. 관심이 간다 그러셨는데 사실 새로운 기술이 생겨서 적용을 하면 가장 무서워지는 게 부작용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만약에 뇌를 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처치를 했는데 부작용이 생긴다면 가장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럴 위험성은 없습니까? 새로운 기술은 부작용이 언제나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경우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잘못되면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동물 실험도 하고 임상 시험도 하고 그런 단계를 다 거쳐야만 아마 직접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면 하겠죠. 네. 그런 판단을 아마 결국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신 것에 집중해서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영노화 기술의 현재 그 연구 관례가 4가지가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연사분들께서는 그 4가지 기술 가운데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입 가능성이 높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영노화의 학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오늘 교수님 강의한 걸 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세포를 젊게 하는 게 가장 빨리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아는 기술로도 그쪽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저희 피부 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노화된 세포하고 젊은 세포가 같이 이제 생존하면서 노화된 세포가 젊은 세포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호 교수님이 뭐 제안해 주신 것 중에 젊은 세포는 그냥 두고 노화된 세포만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세놀리틱 기술이 가장 저희 쪽 피부 분야에서는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 항노화 관련한 산업계의 최첨단에 계신 분들은 그 세포 쪽에 집중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이 연구자분들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4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준호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별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4번째 발표 주신 세포의 리프로그래밍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과학의 역사를 보면 이게 정말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다고 해서 가장 좋은 기술이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도 두 분과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포의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거나 젊게 만들거나 혹은 변형하는 것들이 그나마 경구용으로 가장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경구용. 예, 그러니까 먹어서 가능한 기술이고 나머지는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피를 수혈한다든지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세포를 젊게 만드는 게 훨씬 제일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교수님은요? 저도 좀 보태면 저는 전문이 사실 텔로미어입니다. 네, 텔로미어를 길게 해서 영노화 하는 건 사실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생명공학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노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그 젊은 쥐와 늙은 쥐 사이의 차이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 젊게 만드는 그런 혈액 속에 뭔가가 있다는 게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물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복합적인 예를 들면 한약처럼 뭐 찾아낼 수도 있다면 그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 분야가 사실 굉장히 떴다가 한번 이거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쪽에 더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쟁력.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강연 중에 나온 얘기인데 귀에 싹 들어왔던 게 뭐냐면 젊은 피의 수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자극적인 그런 소재이기도 한데요.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젊음이 뭐랄까 새로운 불평등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항노화, 영노화의 기술은 어쩌면 사회학적인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네네. 일단은 이게 가능성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기술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윤리적인 문제가 심합니다. 일단은 젊은 피를 수혈했을 때 노화가 역행되는 현상을 생쥐에서는 발견을 했지만 사람에게서는 증명이 된 바가 없고 그 미국 FDA에 의해서 알레르기라든지 혹은 그 수혈을 받았을 때 감염 혹은 면역 반응 등 때문에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쥐에서의 그 연구조차도 거기에서 젊은 회춘 인자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제시가 되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실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의 그 사실 관계가 이제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증명이 된다는 게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할 텐데 그거는 저는 시간이 해결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노화라고 볼 수 있는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 렌즈를 주입을 한다든지 혹은 보청기를 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예전에는 너무너무 비싸서 그 부자들만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의료보험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한다면 영노화도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료적 혜택이 될 수도 있는 사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보충해서 네네, 말씀드려도 그럼요. 될까요? 그 젊은 피 수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신 분이 있죠. 그 억만장자 중에 한 분이 1년에 200만 물인가 써가면서 그걸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만 불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학자들이 모여서 이 기술을 어디까지 쓸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례들이 있어 와서 만약에 영노화의 기술이 정말 상용화되고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사회적인 합의 기구 같은 게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계와 의료계가 그런 식의 대비도 해야 하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영노화, 항노화의 그런 기법들, 기술들이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모든 사람한테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추게 된다면 아마도 그런 선도에는 여기 산업계의 첨단에 계시는 이 두 분이 그렇죠. 제일 힘을 써주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노화가 중년 이상 연령층의 관심사였다면 요즘은 20대 MZ 세대들도 뭐 저속 노화니 뭐니 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각 연령대, 세대별로 혹은 남녀별로 이 노화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좀 다른지, 대처하는 것들이 좀 다른지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저는 아까 강한 것처럼 저 톡신 전문가고 네. 톡신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톡신의 작용 원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육을 이완해서 결국 주름도 펴고 궁극적으로는 표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주름 펴는 것 때문에 나이 든 분만이 톡신을 맞는다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요즘 제가 일선 선생님들한테, 의사 선생님들한테 듣는 트렌드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와라. 왜냐하면 나중에 고치면은 비용도 많이 든다. 네. 처음에 아주 소량으로서 틀을 잡아가면 만면에 웃음을 띠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꼭 그 속마음을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네. 뭐 산업계에서 저희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20대 고객부터 80대 고객까지 다 이제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화장품 회사에서 보는 노화는 이제 20대가 이제 초기 노화, 이제 시작점이다. 이제 30대는 좀 늦기에는 좀 빠르다. 조기 노화. 이제 40대는 이제 좀 빨리 늙어간다. 네. 이제 가속 노화. 이제 저 같은 이제 50대는 이제 본격적인 자연 노화라고 하고요. 이제 60대는 이제 지속 노화. 이제 7, 80대는 이제 후기 노화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분류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면은 20대부터 7, 80대까지 다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그 20대부터 고객분들이 노화에 노출된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게 맞고요. 최근에 뭐 작년 8월에 뉴스화된 기사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20대부터 80대까지 계속 선형적으로 꾸준하게 늙는 게 아니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네. 44세 한번 생애 주기에서 확 늙고 또 60대에 확 늙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여기 계시는 방청객이나 시청자분들도 이제 44세나 60대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눈빛이 초롱초롱하십니다. 저희 그 방송계에서 이렇게 모시기 힘든 연사분들을 모셨을 때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질문을 주신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좀 소화를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자, 현장 질문들 좀 소화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경구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영양제가 노화 지연 혹은 영노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시나요? 현대인들에게 필수로 추천하는 영양제가 있으실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네. 답하십시오. 뭐 저도 영양제 매일 먹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필수 비타민을 필요해서 당연히 우리 몸 생리작용에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는 다 보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비타민은 꼭 챙겨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나이에 따라서 부족한 그 비타민도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드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회사 비타민 안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좀 소화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한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노화와 실제 나이의 노화 차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신적 스트레스 차이인지, 건강 관리에 따른 실제 육체 건강 상태에 따른 차이인지, 연령대에 따라서도 노화를 느끼는 체감하는 것이 다른데 관련해서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텔로미어를 연구해서 노벨상 받으신 그 블랙번 교수님이 그 내신 책을 보면요, 거기에 그 아이들의 엄마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텔로미어의 길이를 계속 재는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텔로미어 길이를 재면서 그 엄마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길어지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고 그때 노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면 다시 돌아오더라라는 식으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나의 노화의 정도도 왔다 갔다 한다. 저는 가역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더 젊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질문,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저희가 한번 해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수명은 10년 남짓이라서 펫 로스 증후군을 앓으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거든요. 만약에 영노화 기술이 발전을 한다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적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것도 시장성도 산업계에서 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쪽으로 창업을 한번 해봐야 임상 실험하기에도 조금 더 유리하지 당연히.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항노화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그 연구에서는 가장 큰 연구 중에 하나가 시애틀 중심으로 해서 네. 반려동물에게 이제 아. 항노화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인 그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약을 처리를 해서 오랫동안 실제로 그 개들이 그 노화가 지연이 되는지 이미 있군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영노화 실험도 그 생쥐 실험에서 사람에게 가기 전에 이제 안전성이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제 사람한테까지 가기 힘들 때는 이제 개를 통해서 혹은 고양이를 통해서 실험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화 관련해서 정신적인 문제, 반려동물의 문제까지 한번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노화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면서 노화를 공식적인 질병의 한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향후 영노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전망과 국가적 보건의료적 과제는 무엇인지 정말 짧게 1분씩 각 연사분들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국립 노화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 다음 연사분. 저는 오늘 4가지 영노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4가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우리나라에서 나올,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연구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 주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분. 네, 저도 뭐 오늘 자리가 기술 주권 확보인 만큼 미래를 위해서 원천 기술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뭐 R&D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오늘 나와서 배운 게 많습니다. 피노타입 영노화만 해왔었는데 그거의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왔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이제는 좀 이너사이드 영노화도 좀 메디톡스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분 연구자분들 그리고 산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SBS 그랜드 퀘스트의 첫 번째 세션 영노화 기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네 분 모두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